여기 일본 자위대의 한국 본토 상륙 시 한국은 그 즉시 불바다가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군사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력 군사학 교수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미국 교수의 의견은 전 세계로 퍼지며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교수가 한국에 대한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재학 중인 카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무기와 전쟁사 등에 강한 흥미를 보였고 군사대학만큼 제 적성에 맞는 곳은 없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에 조금의 주저도 없이 군사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군사대학의 힘든 훈련들을 겪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군사대학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던 와중 제 군사대학 생활에 한 획을 그을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건 바로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켄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다른 국가의 군사대학 출신 생도답게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곤 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켄타는 평소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착한 녀석 같아 보였지만 그는 마치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처럼 가끔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녀석으로 바뀌곤 했어요. 예를 들면 그는 한국을 비하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하다가 적발이 된다거나 교내 게시판에 몰래 다케시마는 일본의 땅이고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섬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글을 적어놓다가 CCTV에 포착되어 정치적 발언 명목으로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며 겉과 속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한 번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군사학 강의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일단 군사학 교수님께서는 주한미군 파견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파견 경험까지 있으신 분이었고 심지어 미국 국방부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 각각에서 대학교 석박사 과정까지 밟으신 분이었기에 미군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라고 여겨지는 분이었어요. 이러한 다채로운 교수님의 경력은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에는 매일같이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죠. 그리고 이번 강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따른 미군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요즘 화두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적국인 중국을 다루는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더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미국에 있어 특별한 동맹국이라며 중국의 견제와 일본의 점령,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거친 한국이지만 결국 지금은 미국과도 비견되는 강력한 기술 수준과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며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일깨워준 기적의 국가라며 칭찬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하지만 이를 잠자코 듣고 있던 켄타는 그 즉시 벌떡 일어나며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일본이 한국을 착취했다는 건 너무 편향적인 주장 아닌가요? 일본이 한국에 주둔한 건 가난했던 한국을 도와주려는 의도였고 일본은 한국의 문명을 하사함으로써 한국이 본격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도 일본의 점령에 고마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 및 현대화에 성공했으며 글로벌 강대국이 된 선진국입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을 위해 여러 인프라를 깔아주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줬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한국 입장에서는 착취가 아닌 오히려 매우 좋은 기회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한국은 그런 고마운 존재인 일본에 감사하기는커녕 역사 왜곡과 이유 없는 반일 감정을 통해 일본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야말로 한국은 역사도 모르는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저 한국인의 시선에서만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테죠. 제 생각이지만 교수님은 그저 군인 출신의 미국인일 뿐인데 과연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논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면 그냥 군사학 수업이나 하는 건 어떠신가요? 켄타의 말에 일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양국의 얽힌 역사까지 아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또한 켄타는 웃는 얼굴로 조곤조곤 말하긴 했지만 그의 말투는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교수님을 향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수님은 매우 침착하셨어요. 교수님은 그저 켄타를 매우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글쎄요, 학생은 분명 일본인이겠죠?
저는 일본에서의 파견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학생과 꼭 닮았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학생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편견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파견 동안 미 국방부의 승인하에 대학교 국제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고 학위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현재 학사학위조차 없죠. 그렇다면 누가 양국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려 보건대 학생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 과정을 고마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학생의 편협하고 무식한 사고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봐도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이어나갔고 더욱 부유해졌거든요. 일제로부터의 독립 이후 훨씬 더 잘 나가게 된 한국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일제가 침략했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봅시다. 일본은 한국을 그저 전쟁 물자 약탈과 일본 본토의 자원을 보급할 병참기지쯤으로 생각했고 이러한 수탈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 본다면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매 기록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결국 한국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고 일제의 수탈 이후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역시도 한국에 대한 수탈과 한국전쟁에 대한 특수를 누리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요행은 1990년대 이후 완전히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즉, 한국 덕분에 운 좋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일본이었고 이에 반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수십 년간 정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에 비해 뛰어난 적응력과 경제운용 능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뿐더러 한국의 과거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역사를 잊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애초에 일본은 교과서에서부터 자신들의 식민지 약탈과 전범 행위를 경시하고 미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은 역사 문제를 다루고 과거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며 미래 세대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파견을 이어나갔을 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일본인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고 심지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학살을 이어나갔다는 것조차 모르는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잘 돌봐주었고 인프라를 건설해주며 도와주었다고 배운 상태였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이 일제 통치 기간 동안 저지른 잔악한 행위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를 교육하는 일본 점령 국립 강제동원 기념관과 같은 다양한 기념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아픈 역사임에도 한국은 외국인에게까지 모든 역사적 사실을 공개하는 투명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책임에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만 하는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용기 있는 행동이고 이러한 한국의 역사 투명성과 교육에 대한 약속은 과거를 인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를 육성하는 한국의 우월한 역사 문제 대처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일본인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뉘우침이 없는 일본은 기회만 생긴다면 반드시 이러한 전범 행위를 반복하며 전 세계의 문제아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꼭 안 그런 척을 하지만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 이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라며 어깨를 으쓱하곤 하고 한때는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 선진국이라며 허세를 부리곤 하거든요. 그러나 잘 나갔던 과거 속에서만 살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패배자와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잘 나갔던 30년 전에 멈춰서서 한심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은 그 30년 동안 연 경제성장률 10%의 기염을 토하며 그 잘났다던 일본을 진작에 넘어선 상태거든요. 삼성과 소니의 운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주요 카테고리에서 소비자 가전 분야의 거물이었던 소니를 앞질렀거든요.
특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지배력은 두드러지는데 2022년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21.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의 소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 특히 OLED 화면 혁신은 글로벌 표준을 설정했고 현재는 일본인들조차 삼성의 휴대폰과 노트북, 그리고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거의 점령당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출신인 학생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제가 일본 대학원을 다녔을 때 일본 학생들은 전부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학교 강의실 내부 또한 전부 삼성 가전제품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인들은 음습하게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린 채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 제품이 삼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적인 강자거든요. 특히 삼성은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로 도시바와 같은 일본 기업을 훨씬 능가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중요한 산업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전략적 선견지명을 반영하고 30년 전에 정체한 일본은 먼발치에서 이젠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앞질러버린 한국을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인 것이고 일본 학생의 말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켄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쳐대는 기괴한 행동을 반복하더니 이내 다시금 맹렬히 일어나서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발음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 바쁜 후진국일 뿐입니다. 현대를 좀 보세요. 현대는 혼다의 아류작일 뿐이고 아직 혼다 자동차의 기술력을 절반도 따라오지 못한 실패작일 뿐입니다. 또 5G 기술은 어떻고요? 일본은 벌써 핵심 시설들의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 선진국이지만 한국은 5G 네트워크는커녕 데이터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후진국이죠. 이렇듯 기본적인 기술력 수준이 다른데 아무리 일본이 30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한들 감히 한국 따위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일본이 30년이 아닌 300년 동안 멈춰 있다고 한들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일본에 점령당하지도 않았을 테죠. 켄타의 도발적인 주장에 강의실 내에 있던 학생들은 전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었고 마치 지금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줄 아는지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셨고 심지어 그런 켄타를 보고 매우 신기하다는 듯 유심히 관찰까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군요.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조금만 깊은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들이 흥분을 할 때를 보면 일본인들만큼 속내가 음침하고 시꺼먼 사람들도 없거든요. 일본 학생도 처음에는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 학생도 일본이 한국을 수탈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쩌죠? 학생의 주장은 전부 턱도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한국은 2019년 일본 및 기타 글로벌 경쟁국보다 먼저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한 최초의 국가고 현재 시골 지역에도 5G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인프라 선진국이거든요.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은 한국을 AI,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중요한 차세대 연결 분야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했죠. 또한 전기차 분야에 관해서도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일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일본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지만 현대와 기아를 포함한 현대 자동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다진 상태거든요. 혼다는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고 도요타는 프리우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기술의 선구자였지만 현재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와 같은 전기차에 의해 완전히 자리를 내어주며 자존심을 구겨야만 했죠. 즉, 일본은 이제 그렇게나 자신 있다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렇듯 한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단숨에 추월하는 저력 있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그 발전이 더뎌지긴 했지만 결국 주권을 되찾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글로벌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보고 일본이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느니
문명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줬느냐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양심도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최소한 그런 말은 일본이 한국을 재추월해야지만 통하는 말이고,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한국에 밀리는 일본은 그야말로 일체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의 연설이 끝났을 때 켄타는 거의 눈까지 까디집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어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과 경제력을 키워봤자 일본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면서 일본은 건방진 한국을 침공할 준비를 마쳤고,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쯤은 당장 하루만 해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망발을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교수님은 그런 켄타를 안타깝다는 듯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봤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제가 직접 본 한국군과 일본군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은 한국 본토에 상륙하기도 전에 자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일본 자위대는 너무나도 늙고 겁 많은 오합지졸일 뿐이고, 이런 군대로는 한국은커녕 병정놀이조차 못할 게 분명하거든요. 이들의 특수부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일본군 특수부대원들과 공수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나 자신만만하던 일본군 특수부대원들은 비행기가 낙하구역에 도달하자 하나둘씩 낙하를 거부했거든요. 추잡스럽게도 일본군들은 전부 다 부상을 핑계로 낙하가 힘들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댔고, 이러한 약한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미군들이 어서 뛰라고 호통을 치자 눈물까지 보이는 특수부대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중 한 일본 병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을 펼쳐서 안에 있던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본군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 이들이 한국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운 좋게 일본이 한국 본토에 상륙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국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크고 진보된 군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지상군은 K2 블랙팬서 탱크와 K9 썬더 자주포와 같은 최신 전차 및 포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 시스템은 일본의 시평 전차 및 포병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죠. 한국군은 규모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 경험이 많으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고강도 훈련과 대비 훈련에서 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어떤가요?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격권을 박탈당한 반쪽짜리 군대일 뿐이고, 오랜 기간 동안 변변한 훈련조차 하지 못한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특수부대원들이 침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훈련을 못해서 눈물이나 질질 짰을까요? 이렇듯 일본이 한국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는 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름 일본 군사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미국으로의 교환학생 기회를 거머쥐었다는 학생이 이런 한심스러운 주장을 하다니, 이건 점점 수준이 낮아지는 일본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군요. 그러자 켄타는 이성을 잃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께 삿대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예의 없는 모습이야말로 착한 척 뒤에 숨겨져 있던 일본인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일본군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한국은 다케시마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깡패 국가로 일본의 한국 침공의 시작은 바로 이 다케시마가 될 거야. 일본은 전통적으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해군력, 방공 등 첨단 군사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이러한 기술 우위를 앞세워 한국군과 직접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이들을 무참히 박살내버릴 거야. 그야말로 아직도 원시적인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군은 일본군이 어디서 공격해오는지도 모른 채 전멸을 당하고 말 거라고. 그런데 켄타의 말을 들은 교수님께서는 이내 박장대소하며 숨도 못 쉬고 웃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내 눈에 눈물까지 고인 상태로 놀라운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학생, 지금 웃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학생은 꿈속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왜냐하면 30년 전이었다면 학생의 주장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한국의 군사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자립적이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군대를 갖게 되었거든요. 당장 일본군의 무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군의 무기는 전부 미국의 무기를 개조하거나 미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무기일 뿐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면서도 토착 개발과 혁신에 집중한 덕분에
현재 미국과도 견주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십수년 전이었다면 한국 해군은 해군력의 모든 자원을 들이붓는 일본의 게임조차 안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일본의 아타고급 구축함보다 배수량과 화력이 뛰어난 세계 최첨단 구축함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수직 발사 시스템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더 크고 다재다능한 미사일 무기고를 탑재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해상전쟁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일본인 학생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양국은 전면전을 펼칠 겨를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은 이미 수준급의 미사일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본군이야말로 독도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를 미사일 세례를 맞고 바다 한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할 거거든요. 한국은 이미 사드, LSAM, 청궁2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전략은 일본군이 독도로 접근해오는 족족,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일본군이 한국으로 침략해오는 건 아가리를 쩍 벌린 호랑이에게 돌진해오는 것과 같고, 일본군은 한국군과 제대로 된 교전조차 못한 채 자신들이 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수장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살벌한 주장에 강의실 내의 모든 학생들은 한국군의 저력에 감탄하며 숨죽인 채 강의에 집중했는데요.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고 기술력만 놓고 보자면 사실상 미국과도 견줄 선진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또 다른 거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을 이렇게나 어린아이 다루듯 갖고 놀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기에 모두가 한국의 저력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켄타는 포기할 줄을 모르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무라이처럼 논리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억지를 부려대며 교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댔는데요. 그는 어차피 한국과 일본이 싸우게 된다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작전을 펼친다면 한국 따위는 10시간 안에도 괴멸시킬 수 있다며 떠들어대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켄타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이내 차가운 말투로 강의를 이어나가셨죠. 안타깝지만 그건 일본 학생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들 중에 더 쓸모있는 국가의 편을 들 거거든요. 그리고 십수년 전이었다면 그 국가는 일본이 되었겠지만 지금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한미연합사령부는 미일 군사협력보다 훨씬 더 고도로 통합된 군사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테죠. 바로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도로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위기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군과 미군은 230여 대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리 에이스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연합 공중전력 조정은 양국 간의 높은 작전 통합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 강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을 일본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통합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유사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군은 작전 시 연합군의 병력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기적인 전략을 취하기로 유명하므로 미군과 일본군 간의 연합작전은 더더욱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죠. 또 주한미군은 어떻고요? 주한미군은 한국 전역에 약 28,500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시켜 모든 분쟁에서 미군의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주한미군은 미태평양 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므로 합동작전과 전략에 있어 미군과 한국군의 신속한 통합을 보장하죠. 반면 주일미군은 그 규모 자체가 주한미군과는 수준이 다르고, 주일미군은 일본의 지역 안보에 더 집중하고 동일한 수준의 합동지휘 구조하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아 전시의 원활한 작전 통합을 위한 능력이 제한될 뿐입니다. 즉, 여전히 자위권 전용 군사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유용한 동맹국이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삼성, LG, 현대 등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의 본거지거든요. 이들 기업은 특히 반도체, 통신,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5G 및 반도체와 같이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부문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중요한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한국은 점점 더 가치 있는 경제 파트너가 되었죠. 한국의 기술 인프라와 혁신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목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물론 선진국이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으며 신흥 기술의 역동성과 혁신까지 전부 멈춘 상태거든요. 현재 미국은 일본에 의존하는 분야가 전무하고 오히려 일본이 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며 양국은 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본 학생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학생을 위해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미국에 있어 일본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쓸모가 없는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설사 그게 동맹국이라고 할지언정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라는 가장 필요하고도 강력한 동맹을 배신하고 일본의 편을 들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한국처럼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일본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켄타는 마치 물이 없어 시들어버린 식물처럼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고 교수님의 강의에 숨죽이며 집중했던 학생들 모두는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교수님의 명강의에 화답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교수님의 강의에 감명을 받아서 박수를 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100년 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고 이러한 종속관계가 뒤바뀐 상황은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존경심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